녹정기, 김용 원저, 재호권 구장. 9. 납치된 미녀. 그 소녀는 그가 엄숙한 태도로 말하는 모습이 조금도 농담을 하는 것 같지가 않자. 오히려 겁이 덜컥 나서 빌었다.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위소보는 잠시 후 한스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대가 응낙을 해도 좋고 응낙을 하지 않아도 좋소. 어쨌든 나는 이후 80년 동안 그대를 따르며 그대를 시중들겠소. 설사 그대가 100살 먹은 할망구로 변한다 하더라도 그대를 맞아들이지 못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소녀는 노해 말했다. 그대가 그토록 나를 모욕한다면 언젠가는 내 손에 죽게 될 거예요. 나는 먼저 그대를 죽이고 나서 자살하고 말겠어요. 그대가 나를 죽이는 것은 괜찮소. 하지만 그것은 친남편을 모살하는 것이요. 그의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그 소녀는 그가 입술을 깨물고 이를 바드득 갈 뿐 아니라 이마에 푸른 힘줄이 불끈 돋아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겨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위소보는 그녀에게로 몇 걸음 다가갔다. 전신에 맥이 빠져 손과 발이 덜덜 떨려왔다. 벼랑간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싶었고 경건하고도 성실한 마음으로 애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 걸음 내디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를 그대로 목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 소녀는 거친 숨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의 눈초리에 기이한 안광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져서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다가 맥없이 주저앉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황궁에서 나는 방소저와 소군주를 나의 크고 작은 마누라라고 말했으며 그때는 히히하 얼마나 가뿐하고 자연스러웠는가. 그리고 안고 싶으면 안았고 입을 맞추고 싶을 때는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이 계집애는 분명히 노화상에게 혈떨을 집혀서 꼼짝 못하는데도 어째서 나는 그녀의 손 한 번 감히 만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그녀의 아름다운 섬섬옥수가 황포자락 밑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는 가만히 한번 쥐어보고 싶었으나 그와 같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참지 못하고 욕을 했다. 빌어먹을. 그 소녀는 이해하지 못해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위소보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이 용기가 없어 쓸모가 없다고 욕을 하는 것이지 그대를 욕한 것은 아니외다. 그대는 이토록 무법천지로 놀면서 어째서 용기가 없다고 하세요. 그대가 만약 용기가 없다면 그야말로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그 말을 듣자 위소보는 호기가 대뜸 크게 끌어올라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좋소. 나는 무법천지로 놀겠소. 그대의 옷을 벗기리다. 그 소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다시 기절을 할 뻔했다. 위소보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녀의 두 눈동자에 악독한 빛이 가득 서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만두자, 그만두자. 이 위소보는 그야말로 애비 없는 후레자식으로 그대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감히 그대에게는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마누라를 두려워하게 된 모양이요. 그대를 놓아주리다. 그 소녀는 놀람과 두려운 마음이 약간 가라앉았다. 그러자 즉시 노기가 끌어올라 말했다. 그대는 그 고을에서 그 나쁜 여인들을 상대로 무슨 터무니없는 말들을 짓거렸죠? 저의 사저와 내가 그대의 뭐라고 하면서 그대를 잡아가려고 했다고요? 그대는 정말 악인이에요.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 나쁜 여자들이 무엇을 알 수 있겠소? 장래 내가 그대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을 때 천하에 천여 군데나 되는 기녀원에 10만 명이나 되는 기녀들이 줄지어 나의 앞에 서더라도 이 위소보는 그 기녀들을 힐끗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 12시간 동안
그저 나의 정다운 마누라 한 사람만 보고 있을 것이외다. 그 소녀는 급히 말했다. 그대가 다시 나를 무엇이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대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재빨리 말했다. 좋소. 네,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부르리다.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몰래 부르게 된다면 그대 역시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흥, 내가 왜 몰라요? 그대의 얼굴에 이상야릇한 표정이 떠도는 것을 보면 그대가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게 되었을 때부터 나의 얼굴에는 이상야릇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소. 10중 8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그대를 내 마누라로 삼게 될 운명이었나 보오. 그 소녀는 눈을 감고 다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입을 열었다. 이것 보시오. 내가 그대를 마누라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어째서 나를 아랑곳하지 않소? 소녀는 눈을 꼭 감고 있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좋소. 마누라란 말도 하지 않으리다. 나는 그저 장래 그대의 지아비가 되기만 한다면. 그 소녀는 극도로 노해 더욱 힘주어 눈을 감았다. 아무리 위소보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이며 그녀로 하여금 입을 열도록 유도했으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려고 했다. 그대가 여전히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 얼굴에 입맞춤을 하겠소. 그러나 그 한마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끝내 내뱉을 수 없었다. 이 선녀와 같은 미녀를 위협한다는 것은 그녀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대는 나에게 성명을 말하시오. 그러면 내 그대를 놓아주리다. 그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속이더라도 그대 한 사람만은 속이지 않겠소. 이야말로 대장부의 일원이 한번 쏟아지게 된 이상 사만한추가 아니겠소. 그리고 나이 어린 처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활마우추 이외다. 그 소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뭐가 사만한추이고 활마우추인가요? 그것은 우리 소림파의 말이외다.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그대를 속이는 말은 하지 않겠소. 그대도 생각해 보시오.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대의 손자로 하여금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내가 그대를 속여보시오. 그대 아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 아니오? 그렇게 되면 손자야 말해서 더 무엇하겠소? 그 소녀는 처음엔 무슨 손자니 할아버지니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궁리를 해보자 그가 말을 빙 돌려서 다시 그 일을 두고 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대가 나를 놓아주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그대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으니 일찍부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대는 빨리 나를 한 칼로 죽여줘요. 위소보는 그녀의 목에 칼자국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 여간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땅바닥에 엎드려서 쿵쿵쿵 하니 그녀를 향해 4번 큰절을 하고 말했다. 내가 소저에게 잘못했소. 이어 좌우에 손을 들어 자기의 뺨을 10여 차례나 때렸다. 두 뺨이 금세 부어올랐다. 소저, 괴로워하지 마시오. 이 위소보라는 후레자식은 정말 맞아도 마땅하다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는 방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이것 봐요. 노사질, 나는 저 소저의 혈도를 풀어주고 싶은데 무슨 방법을 써야겠소? 진관은 줄곧 선방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내력은 심우에서 위소보와 그 소녀가 주고받는 말이 가늘고 또 속삭이는 듯 했지만 모조리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그저 이 사숙이 여시주를 유도신문하는 수법이 높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했다. 무슨 지아비니 마누라니 손자니 할아버지니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무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소사숙의 기민한 말재주나 절묘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심오한 반면에
자기는 불도에 대한 조예가 부족해서 그 말뜻을 터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사숙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후 자기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더욱더 감동하고 탄복했다. 선종에서는 불법을 전수할 때 제자가 만약 사존이 전수하는 미묘한 말과 절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부는 종종 막대기로 후려치며 일성을 대갈했다.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면서 불법을 전수하는 일은 당나라 때 덕산선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깨우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당나라 도일선사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당두봉갈이라는 수거가 생겼던 것이다. 진관선사는 과거 고승들이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고 깨우치는 것은 소사숙이 손바닥으로 자기의 얼굴을 때리고 그 여시주를 깨우치는 것과 같으며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비의 마음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이 감동하고 탄복하여 찬탄을 하고 있을 때 그가 혈도를 푸는 방법을 묻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그 여시주의 봉해진 혈도는 대포혈입니다. 바로 족태음비경에 속하는 것이죠. 사수께서는 그녀의 다리에 있는 기문과 혈의 두 곳의 혈도를 추혈과궁의 수법을 써서 문지른다면 즉시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문과 혈의 두 곳의 혈도는 어디에 있소? 진관은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무릎 안쪽의 혈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가 만져서 틀림이 없도록 부위를 확인시키고는 다시 추혈과궁의 수법을 가르쳐주고 말했다. 사숙은 내공을 익히지 않아 혈도를 푸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약 반 시즌 동안 주무르게 된다면 반드시 혈도가 풀어질 것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문을 닫고 다시 침대가로 다가갔다. 그 소녀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이미 들었는지라 놀라 부르짖었다. 그대가 혈도를 풀어주는 것도 싫어요. 그대가 나의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허락하지 않겠어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무릎 안쪽을 반 시즌이나 주무른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나는 성심성의로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려는 뜻에서 그렇게 하겠으나 그녀가 반드시 내가 경박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지아비가 마누라를 좀 주무른다는 것은 천리에 부합되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나는 좋은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상실한 자는 능지처참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계집애의 성질이 매서우니 내가 혈도를 풀어주었을 때 그녀가 당장 머리를 벽에 부딪혀 자살하게 된다면 이 위소보는 그야말로 자손이 끊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는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남녀는 서로 손가락 하나 갖다 댈 수 없다고 했소. 더군다나 우리 출가인은 더욱더 따져야 되지 않겠소? 혹시 주물러주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소? 진관은 말했다. 네. 사수께서는 정말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시는군요. 이 사질은 탄복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고 혈도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매자락으로 가볍게 한번 떨치거나 일지선이란 무공을 펼쳐 허공을 격하고 손가락으로 슬쩍 찌른다면 어이쿠 잘못되었군. 소사수께서는 내공을 연성하지 않았으니 그와 같은 방법은 쓸 수 없겠습니다. 이 사질이 한번 잘 생각해보기로 하죠. 기실 그는 스스로 방 안으로 들어가 소매자락 끝으로 가볍게 한번 떨치거나 일지선의 무공으로 허공을 격하고 손가락을 내찌르게 된다면 즉시 그 소녀의 혈도를 풀 수가 있었다. 그러나 사수께서 그와 같이 묻는지라 마땅히 방법을 강구해서 대답을 해야 했다. 그러나 몸에 내공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주무르지 않고 혈도를 푼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설사 그가 반년이나 1년 동안을 생각하더라도 어떤 좋은 방법도 강구해낼 수 없으리라. 위소보는 그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자 방문의 조그만 틈을 열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니 그는 고개를 쳐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마도 3시즌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렸다. 과거 황궁에서 목건병의 혈도를 풀어줄 때 제1류의 수법에서부터 제9류의 수법까지 쓰면서 그녀의 몸 이곳저곳을 주무르고 때리고 찌르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소군주는 정말 군주라는 존귀한 신분이었지만 위소보 자신은 조금도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 눈앞의 이름도 알 수 없는 소녀에 대해서 어째서 자기가 이토록 전전긍긍하며 천신처럼 공경하는 것일까? 눈을 돌려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썹은 꼭 닫혀 있었고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매우 수심이 어려 보였고 고달퍼 보였다. 불현듯 그는 측은한 마음이 크게 일어나 목탁을 치는 방망이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 위소보는 그대에게 전생의 빚을 진 것 같소. 이승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는 이 몸이 그저 소저 한 사람만 두려워하게 되었구려. 지금 나는 그대에게 투항을 하겠소. 그리고 그대의 혈도를 풀어주겠소. 그는 승포자락을 들추었다. 이어 목탁 치는 방망이로 그녀의 왼쪽 다리 무릎 안쪽을 가볍게 몇 번 찔렀다. 그 소녀는 조그만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위소보는 다시 몇 번 찌르고 나서 물었다. 좀 어떠시오? 그대는 그저 망나니와 건달들이 하는 말이나 할 줄 알았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진과는 내력이 심우해서 가벼운 일지로 내경을 쏟아 그녀의 혈도를 짚은 것이었다. 그런데 위소보의 목탁 치는 방망이가 찌르는 곳은 매우 정확한 부위이긴 했으나 힘이 부족하여 봉해진 혈도를 풀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비웃는 말을 하는지라 크게 울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위소보는 목탁 방망이로 힘주어 몇 번을 찔렀다. 그 소녀는 하는 소리를 냈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프시오? 그 소녀는 노해 말했다. 나는. 위소보는 다시 그녀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찔렀다. 그러나 손씀씀이가 너무나 가벼워 몇 번을 찔렀으나 그 소녀는 그저 몸을 몇 번 흠칫했을 뿐이었다. 위소보는 기뻤다. 되었소. 소림파는 본래 72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두 73가지가 되었소. 이 한 가지의 절기는 고승 회명선사가 창안한 것으로서 모고추의 혈신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요. 헤헤. 그가 득이에 차 있을 때였다. 벼랑간 허리깨가 아파왔다. 그 소녀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손을 뻗쳐 그의 비수를 빼앗더니 그의 가슴팍을 향해 찔렀다.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어이쿠, 친남편을 모살한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고 말했다. 그 소녀는 재빨리 한켠에 놓인 유엽돌을 들더니 방문을 열고 질풍과 같이 바깥쪽으로 달려나갔다. 진과는 손을 뻗쳐막으며 부르짖었다. 여시주, 그대는 우리 사숙을 죽였소. 그런데 그 소녀는 왼손에 유엽돌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휙휙하니 잇따라 3번의 칼질을 했다. 진과는 소매자락을 휘둘렀다. 그 소녀는 두 다리가 시큰해지고 마비되는 걸 느끼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진과는 위소보의 곁으로 다가가 오른손의 중지를 잇따라 퉁겨 그의 상처 부위에 있는 혈도를 봉쇄하고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우리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3개의 손가락으로 비수의 자루를 잡고 가볍게 뽑아들었다. 상처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다. 진과는 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재빨리 옷자락을 들추고 바라보았다. 상처는 약 반치 정도의 길이였으나 크기는 얼마 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몇 번 아미타불 하고 부르짖었다. 위소보는 본래 몸에 보이를 입고 있었다. 만약 비수가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본래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비수는 옷자락을 꿰뚫고 들어가긴 했으나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살갗 속으로 약간 들어가기만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슴팍에서 피가 흐르고 상처가 무척 아픈지라 목숨을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중얼거렸다. 친남편을 모살하다니, 어헉헉 치인 모살하다니. 그 소녀는 땅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었다. 내가 그를 죽였어요. 노화상, 빨리 그대는 나를 죽여요. 그리고 그의 원수를 갚도록 해요. 진과는 말했다. 아, 우리 사수께서는 그대를 깨우쳐 주려고 했는데 여시주는 고집을 피우고 깨닫지 못했으면 그만이지 그토록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살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 왜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되었소? 아, 치인 남편을 모살하다니. 진과는 어리둥절해졌다. 날듯 방을 나가더니 금창약을 가져와 그의 상처에 발라주며 말했다. 사수께서는 대자대비하옵니다. 흉악하고 완고한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했을 뿐이고 또 받아야 할 복을 다 받지 못했으니 이대로 원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처가 심하지 않은 편이니 상관없을 겁니다. 위소보는 상처가 심하지 않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과연 상처는 기실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어서 말했다. 귀를 이리 가져오시오. 어이쿠, 나는 죽게 되었소. 나는 죽게 되었소. 진과는 허리를 구부리고 귀를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그대는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되 그녀가 방을 나서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녀가 전신에 지니고 있는 무공을 모조리 다 펼치게 되었을 때야마니.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설사 그때가 되어도 그녀를 놓아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말했다. 바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시오. 빨리. 진과는 그가 급히 재촉하자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역시 몸을 돌려 손가락을 퉁겨 그 소녀의 짚혔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 소녀는 위소보가 진관에게 뭐라고 속닥속닥한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나이 어린 고약한 승려는 관계가 많으니 죽을 임시에 어떤 독계를 안배해서는 나를 벌주려고 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째서 나를 놓아주라고 하는 걸까?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혈도가 막 풀어진 상태였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두 다리가 아직도 마비되고 힘이 없어 다시 자빠지고 말았다. 진과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며 끊임없이 연부를 외웠다. 그 소녀는 더욱 놀라고 두려워 크게 부르짖었다. 빨리 일장으로 나를 쳐 죽여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영웅호걸이 아니에요. 진과는 말했다. 소사수께서는 지금 그대를 놓아줄 수 없다고 했소. 또한 그대를 해쳐 죽이는 것도 아니외다. 그 소녀는 깜짝 놀라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나이 어린 고약한 승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그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나를 맞아들여서는 마누라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몸을 기울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엽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힘주어 자기의 이마를 향해 내려쳤다. 진과는 소매자락을 떨쳐 그녀의 칼날을 휘감았다. 그리고 왼쪽 옷자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치려고 했다. 그 소녀는 세찬 바람이 얼굴로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진과는 다시 소매자락을 휘둘렀다. 그러자 유엽도는 쏜살같이 위로 날아가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보에 꽂히고 말았다. 그 소녀는 왼발로 땅을 차며 바로 진관의 왼쪽으로 비켜나가려고 했다. 진관은 손을 뻗어막았다. 그녀는 오른손 5손가락으로 눈을 핥히려고 했다. 진관은 손을 획 뒤집어 그녀의 팔목을 잡고 말했다. 운영과 아니군. 이것은 강남 땅 장씨 집안의 무공이지. 그 소녀는 발길질로 그의 아랫배를 걷어차려고 했다. 진관은 살짝 허리를 구부렸다. 그러자 그 발길질은 그만 허공을 차게 되었다. 진관은 말했다.
이 일초는 공곡조금이로군. 원래는 산서성 진양 땅의 사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그 소녀는 그의 말에 아랑곳할 여유가 없었다.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찌르고 팔목으로 걷어 올리려 하는 등 잇따라 무궁무진한 초식을 펼쳐냈다. 진과는 일일이 분별하고 확인했다. 그런데 그녀의 손씀씀이가 무척 빨라서 입으로 설명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손짓하는 대로 상대방의 절초를 해소시키며 일일이 기억해 두었다. 그 소녀는 잇따라 수십 초를 펼쳤으나 모조리 그에 의해 깨뜨려졌다. 이제 좀처럼 달아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자 당황하고 다급한 김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그녀는 몇 번 몸을 휘청하더니 그만 땅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진과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시주는 욕심이 많아 각문, 각파의 절묘한 초식을 배우기는 했으나 몸에 내력이 없어서 오랫동안 싸운 결과 자연 힘을 못 쓰게 되었소. 논합의 의견에는 역시 처음부터 다시 내공을 연마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 하오. 이제 싸우기가 싫소. 만약에 그대를 구하게 된다면 다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상을 입을 것이니 역시 누워서 좀 더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오. 여시주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지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오. 논합이 그대가 기절하여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더라는 오해는 하지 말란 말이외다. 어이쿠, 논합이 멍청하군. 그대는 이미 까무러쳐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 터인데 여전히 내가 중얼거리고 있었군. 그는 침대가로 다가가가 위소보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 맥박은 평온하고 힘찬 것이 조금도 위험한 증상이 엿보이지 않았다. 사숙은 걱정하실 것 없소이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 소저가 펼친 초식을 모두 기억했소? 그런대로 기억했지요. 그러나 배우기 쉬운 수법으로 상대하려고 하니 수월한 노릇은 아니더군요. 그녀의 초식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오. 어떻게 상대했느냐는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소이다. 네. 사숙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그녀가 권각법을 모조리 펼친 이후엔 다시 그녀로 하여금 칼을 쓰도록 하여 그 초식을 기억하도록 하시오. 맞았습니다. 무기로 펼치는 초식도 기억해야지요. 하지만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유력도는 이미 대들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저토록 높이 뛰어올라 칼을 뽑아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대는 어떠시오? 그대는 위로 올라가서 칼을 취할 수 있겠소? 진과는 어리둥절하더니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사질은 역시 멍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가 그토록 큰 소리로 웃자 대뜸 그 소녀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훌쩍 일으키더니 문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진과는 왼쪽 소매자락을 비스듬히 펼쳐 그 소녀의 허리를 때렸다. 소녀는 휘청하더니 벽에 가서 부딪히려 했다. 진과는 오른쪽 소매자락을 잇따라 떨쳐내어 그녀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어리둥절해졌다. 자기의 무공이 이 노승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니 계속 싸운다 하더라도 헛되이 그의 희롱만 당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서서는 의자에 앉았다. 진과는 의아하여 물었다. 그대는 싸우지 않을 생각이오? 소녀는 화를 냈다. 그대를 이길 수 없는데 무엇하러 싸워요? 그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대가 펼치는 초식을 알 수 있겠소? 그리고 어떻게 그대의 무공을 깨뜨리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소? 그대는 빨리 손을 쓰시오. 그 소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원래는 당신이 나를 유인해서 손을 쓰게 하여 나의 무공수법을 알아내려고 했군.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그대로 하여금 알아내지 못하도록 해줘야지. 갑자기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두 주먹을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휘둘러댔다. 그리고 두 발로 마구잡이로 걷어찼다. 어떤 법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진과는 크게 의아하여 부르짖었다. 이상하다. 정말 괴상하군.
어이쿠 모르겠군. 모르겠어. 이상하고 야릇한지고. 그녀의 일초일초는 그야말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간혹 몇 수는 어느 문파의 초식과 비슷했으나 조금 같고 크게 다른 편이었으며 그런 듯 하면서도 그렇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그는 소녀가 펼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무공초식이 아니고 그저 마구잡이로 두 손을 휘두르고 두 발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어떠한 수단을 쓰든 노승은 결코 자기를 해치지 않고 기껏해야 혈도를 짚어 땅바닥에 쓰러뜨려 꼼짝 못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마구잡이로 손을 휘두르며 걷어찼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무공초식을 알고자 한다면 나는 도리어 알아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식이었다. 진과는 천하각문 각파의 무공에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는 무공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녀가 갖가지 기이한 초식을 끊임없이 펼쳐내는데 하나같이 한평생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이라 그만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것이다. 그는 한평생 소림사에서만 살아온 편이고 삭발을 한 이래 한 번도 절문에서 나간 적이 없었다. 소림사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권각법을 펼칠 때는 물론 매 1초마다 근거가 있었다. 그리고 각파의 무공을 논함에 있어서도 자연히 정묘하고 독특한 초식만을 다루었다. 어린애들처럼 마구잡이로 치고 차는 것을 이소림사 반야당 수좌이자 무학의 박학한 진관대사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또 일찍이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도 없었다. 그는 다시 10여 초를 보게 되었을 때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딱 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상야릇한지고라는 감탄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이것은 무당장권의 독일용 같구나. 그러나 초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잘못되었다. 설마 하니 공동파의 운기용량이라는 초식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발길질은 더욱더 이상하다. 이와 같이 곧장 걷어찬다면 상대방이 아무렇게나 뻗쳐내는 손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아니다. 이 가운데는 반드시 지극히 무서운 뒷수가 있을 것이다. 이번에 그녀는 두 손으로 나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머리카락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허초이다. 무술은 허초 가운데 실초가 있기 마련이고 실초 가운데 허초가 있기 마련이다. 어째서 이 화상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들었는지 그 가운데의 깊은 뜻은 자세히 연구해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소녀의 손씀씀이는 더욱더 어지러워졌다. 진과는 보면 볼수록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점차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존경하고 감탄하는 마음이 생겼고 존경하는 감탄하는 마음이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 위소 보는 그 소녀가 마구잡이로 손을 쓰는데 진과는 진지하게 정신을 가다듬고서 연구하는 것을 보고 그만 참을 수 없어 홧 하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웃는 바람에 상처를 건드리게 되어 무척 상처가 아팠다. 그는 부득이 입술을 깨물며 참지 않을 수 없었다. 진과는 정이 당황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위소보가 웃음소리를 내자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고 속으로 생각했다. 사숙은 내가 이 여시주의 기묘한 초식을 모르는 것을 비웃고 있구나. 아무래도 그녀를 반야당의 수좌로 삼아야겠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위소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은가. 진과는 더욱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숙은 심기가 착해서 나의 수좌 자리를 이 여시주에게 양보하라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소녀의 권각법은 갈수록 어지러워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옛사람들은 무공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면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명나라 때 한 분의 독고구패 대엽과 또 한 분의 영우충 대엽이 있어서 초식이 없는 초식으로 초식이 있는 초식을 이겼다고 했으며 그 당시 무적이라고 했다. 설마하니.
그가 앞으로 나아가서 아무렇게나 한 대의 주먹이나 발길질을 한번 내지른다면 그 소녀를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무학의 대가가 손을 쓰는 데 있어서는 먼저 반드시 상대방의 초식을 보고 생각한 이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마구잡이로 치고 발길질하는 것을 전혀 모르니 그야말로 산속에서 갓 나온 호랑이가 노새를 보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소녀는 한참 동안 마구잡이로 치고 차고 하다가 손과 발이 시큰거리고 맥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끝내 이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속으로 서글프기만 했다. 그녀는 벼랑간 몸을 흔들하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진과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옛날부터 이르기를 무공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땅바닥에 앉아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래도 그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아도 혼란해져 있었는데 당황하고 다급하게 되자 뜨거운 피가 위로 솟구쳐서 마침내 정신을 잃고 천천히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소녀는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혹시나 그들 두 사람이 어떤 악랄한 관계를 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여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감히 앞으로 나와 늙고 젊은 두 승려를 죽이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선방에서 달려나갔다. 반야당의 무승려들은 갑자기 한 소녀가 바깥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고 놀람과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우더른의 명령이 없는지라 그 누구도 앞으로 나가 막지 못하였다. 위소보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에야 진과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온 얼굴 가득히 부끄러운 빛을 띠며 말했다. 사숙, 나는 실로 본사의 열대 조종을 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위소보는 쓰디쓰게 웃었다. 도대체 그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 여시주의 무공이 절묘하여 사질은 1초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견문이 좁았던 거죠.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대는 그녀가 마구잡이로 싸움질하는 것을 보고 절묘한 무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 껄껄껄. 이거야 가소로워서 우스워 죽을 지경이군. 진과는 의아하여 말했다. 사숙, 그것이 마구잡이로 하는 싸움질이라굽쇼. 그러면 절묘한 무공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은 천하의 모든 어린애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외다. 하하하, 어이쿠, 우스워 죽겠군. 진과는 한숨을 내쉬었다. 속으로 여전히 반신반의했으나 얼굴은 웃음을 띄었다. 정말 마구잡이로 싸우는 것이었소이까? 어째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소림사에 물론 그와 같은 무공이 있을 턱이 없지 않소? 진과는 고개를 쳐들고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그렇군. 그 여시주의 그와 같은 권각법은 기이하고 특별했으나 기실 지극히 깨뜨리기가 쉬웠죠. 그저 소림장권이라는 가장 조잡하고 천박한 초식이라도 이길 수 있었소이다. 사질은 천하에 그토록 엉터리 같은 수법은 없으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지극히 천박하고 쉬운 초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고심한 무학의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권각법이 정말 아무런 고심한 점이 없습니까? 그것 참 희한하군요. 녹정기, 김용원저, 제옥원 10장. 10. 금강호체 신공. 위소보는 웃었다. 내가 보기엔 별로 이상할 것이 없소이다. 그녀는 새로운 초식을 펼치지 못하게 되자 아무렇게나 손을 썼던 것이외다. 하하하. 그는 참을 수 없어 다시 소리내어 웃었다. 위소보가 입은 상처는 매우 가벼웠다. 소림사의 금창약은 지극히 영묘했다.
10여 일을 조섭하게 되자 몸이 거뜬해졌다. 그는 당금 황제의 대신이라 절에서는 무척 떠받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가 행하는 일에 간섭하지 못했다. 그가 상처를 조섭하는 동안 진관은 두 소녀가 펼친 각종 초식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 깨뜨리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는 위소보의 상처가 낫기만 하면 1초 1식을 모두 전수해줄 작정이었다. 진관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잡다하기는 했으나 대체로 염화금나수를 위주로 하고 있었다. 염화금나수는 소림파의 고심한 무학이었고 순전히 심오한 내력을 기틀로 했다. 그리고 손놀림에 있어서 조금도 패도적인 맛이 섞여 있지 않았다. 선종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수법이기도 했다. 과거 석가모니가 영산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손에 금빛의 연꽃을 들고 무사람에게 보이자 사람들은 그저 침묵을 지켰으며 그 뜻을 알지 못했다. 오로지 가섭존자만이 활짝 미소를 띄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 불조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올바른 설법이 있으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열반 묘심은 실상이고 무상이다. 미묘한 법문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달리 전수하여 가르치는 바 마하가섭만이 깨달았느니라. 마하가섭은 불조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두타제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다. 선종에서는 그를 첫 번째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었다. 소림사는 선종에 속했으며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중시했다. 불조께서 꽃을 들고 가섭이 미소를 띠되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 오묘한 점을 마음속으로만 깨달으니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초절하고 오묘한 경지인가. 염화라는 두 글자를 금나수에 갖다 붙여 이름을 지었던 것이다. 물론 자세나 초식이 고하했으며 흔히 보는 금나수의 손을 낚아채고 다리를 움켜쥐려는 것과는 그 취지를 크게 달리했다. 위소보는 전혀 내력의 근기를 쌓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토록 얌전하고 우아한 수법을 가지고 고수와 싸울 때 그저 상대방이 가볍게 휘두르는 손에도 맞아 나가떨어져 몇 번이나 곤두박질을 쳐야 할 형편이었고 또한 나가떨어지면서 코에 시퍼런 멍이 들고 눈이 부어오르는 판국인지라 미소 운운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라 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그 두 소녀 역시 전혀 내력이 없었으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위소보는 과거 해대부로부터 무공을 배울 때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울러 배우는 즉시 써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익힐 수가 있었다. 그 후 진근남에게 무공 도보를 전수받았으나 몇 번 배우지 않아 어려운 것이 많아서 그만두었다. 그리고 홍교주 부부가 그에게 가르쳐준 목숨을 건지는 6초 역시 그저 얼렁뚱땅 배운 것에 지나지 않았고 신룡도에서 떠나온 이후 다시는 연습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무공을 익히게 된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이번에 무공을 배우는 목적은 그 노기 여인을 잡아 마누라로 삼자는 것이었다. 만약 자기가 그녀의 지아비가 되지 못한다면 그저 칼산 위로 올라가야 하고 기름 가마솥으로 떨어져야 하며 죽어서는 18층 지옥으로 떨어질 참이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써 배웠으며 1초 1식마다 진관과 직접 대련하면서 시험해 보았다. 그는 며칠 배우다 말고 다시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다. 문득 쌍화가 생각났다. 그 나이 어린 여인의 무공이 약하지 않으니 충분히 두 계집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쌍화로 하여금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도록 하면 된다. 내 스스로 무공을 배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 내 자신의 재간을 펼쳐서 노기 소녀를 붙잡아야만 그녀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더라도 맛이 좋을 것이다. 쌍화로 하여금 그녀의 혈도를 찌르게 하고 내가 다시 그녀의 고운 얼굴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사내답지 못한 행동이니 노기 소녀는 더욱더 나를 업수히 여길 것이다. 더군다나 쌍화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킨다면 그녀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매우 괴로워할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을 시켜선 안 된다. 그는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초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진관이 말했다. 사숙,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이 무공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소이다. 그대가 이와 같이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했을 때 내가 만약 내력을 내쏟기만 한다면 그대의 손목은 이렇게 될 것이니. 위소보는 웃었다. 나의 손목이 바로 그때처럼 우지끈하는 소리를 내면서 부러지고 만다는 것이요? 사숙께서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나는 결코 사숙에게 내공을 사용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질은 역시 처음부터 소림장권을 배우면서 순서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는 초식이 어째서 올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오? 이와 같은 초식에는 내공의 기틀이 없습니다. 고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변화가 교묘하다고 하더라도 일패도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두 분 여시주를 상대할 때나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참 잘 되었소. 나는 바로 그 여시주를 상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왜다. 진관은 그를 의혹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듯 말했다. 만약 금후 사숙께서 다시 그 두 분의 여시주를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번에 기울인 심혈은 모조리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만약 그 여시주를 만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올바른 무공을 연마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진관이 말하는 것은 두 분의 여시주였고 위소보가 말하는 것은 그 여시주였다. 진관은 더욱더 의아하여 물었다. 사숙은 혹시 그 여시주의 독에 중독되어 반드시 그녀를 찾아 해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남녀간에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 노화상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그는 정색하며 말했다. 그렇소. 나는 그녀의 독에 중독되었소. 이 독은 오장육부와 전신의 골수에 파고들어 그녀 자신이 아니면 풀 수가 없소이다. 진관은 어이쿠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본사의 징조사제는 독을 푸는데 뛰어납니다. 내가 그를 모셔와 사숙을 살려보도록 하죠. 위소보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필요 없소. 내가 중독된 것은 만성의 독약이요. 오로지 그녀 본인만이 해독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쓸모가 없소. 징조 노화상은 더욱 쓸모가 없소이다. 진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녀 본인만이 해약을 가지고 있군요. 위소보는 그녀 자체가 바로 해약이라는 뜻으로 말했고 진관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오로지 그녀 본인에게만 해약이 있는 줄로 알았다. 한마디의 차이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노화상은 속으로 걱정이 되어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 사숙께서는 그 여시주의 동문기독에 중독되었군. 다행히 만성 독약이라. 위소보는 매일같이 진관과 초식으로 대련을 했다. 종종 그는 허연수염의 노승을 녹색 의상을 걸친 소녀로 생각하고 경박한 말을 하면서 초식을 펼치기도 했다. 다행히 진관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소사숙은 불법을 오묘하게 터득하고 성기를 깊이 깨우쳤으나 자기는 우둔하여 그 정묘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선방에서 두 소녀의 독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반야당의 한 집사승이 문 밖에 와서 고했다. 방장 대사께서 사숙조와 사백을 청하십니다. 대전으로 가시어 말씀을 나누시자고 하십니다. 두 사람은 대웅보전으로 달려갔다. 대웅보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앉았거나 서 있었다. 방장은 아래쪽에 앉아 있었고 윗자리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은 몽골 옷차림을 한 귀인이었는데 20여 세 남짓해 보였다. 두 번째 사람은 중년의 라마인데 몸이 비쩍 마른 편이었고 키가 작았으며 살결이 거무튀튀했다. 세 번째 사람은 군관이었다. 총병의 복장을 걸치고 있었는데 나이는 약 40여 세 정도 되어 보였다.
세 사람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관이었고 어떤 사람은 라마승이었다. 그리고 10여 명은 평민복을 입고 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하고 날렵하게 생긴 것이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회총방장은 위소보가 대전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사제, 귀한 손님이 본사에 찾아왔구려. 이분은 몽골 가리단 왕자 전하시고 이분은 서장의 대라마이신 창제대법사이시며 이분은 운남 평서왕 휘하의 총병인 마보 마대인이시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세 사람에게 말했다. 이분은 노납의 사제인 회명선사회다. 무사람들은 위소보가 나이가 어리고 히히덕거리는 것이 경박하기 짝이 없는 소년인데 놀랍게도 소림사에서는 방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사라고 하자 모두들 똑같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리단 왕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분 고승은 정말 재미있구려. 하하하, 야릇하군, 야릇해. 위소보는 말했다. 아미타불, 이분 대왕자께서는 정말 우스꽝스럽구나. 헤헤헤, 희한하외다. 희한해. 가리다는 노해 물었다. 내가 어째서 우스꽝스럽고 희한하다는 말이오? 소승에게 재미있고 야릇한 것이 있다면 귀하에겐 바로 우스꽝스럽고 희한한 점이 있소이다. 그야말로 난영난제라고 할 수 있으며 피차일반이니 어서 앉기나 하시오. 그는 회총방장의 아래쪽에 앉았다. 그리고 진관은 그의 등 뒤에 가서 섰다. 무사람은 위소보의 말을 듣고 그 심기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속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여겼다. 회총방장이 입을 열었다. 세 분의 귀인이 누추한 폐사에 왕림하신 것은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이지요? 창제 라마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길을 오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이요. 그리고 말을 나누다 보니 모두 다 소림사가 중원에서 무학의 태산복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매우 악모하게 되었소이다. 우리 세 사람은 외딴 벽지에 살고 있어 견문이 좁소이다. 그래서 함께 귀사를 구경할 겸 고승의 높으신 풍도도 엿볼 겸 해서 오게 되었소이다. 그는 서장의 라마라고는 하나 매우 훌륭한 북경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는데 음성은 똑똑하고 맑았으며 말솜씨 역시 점잖고 의젓했다. 회총은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몽골과 서장 그리고 운남 세 곳은 평소부터 불법이 성한 곳이 아니오이까? 세 분이 오래전부터 불법의 감화를 받았으니 그야말로 지혜가 명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어. 아무쪼록 많은 가르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제 라마가 말하는 것은 무학이었는데 회총 방장이 말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소림사는 무공으로 천하에 알려져 있으나 절 안의 고승들은 모두 다 부지런히 불법을 닦는 것을 올바른 길로 생각했고 무학은 그저 불법을 지키고 보존하는 졸렬한 방법이라고 여겨왔다. 가리다는 말했다. 소문에 들으니 소림사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무공은 모두 72가지라 하며 천하의 위세를 떨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귀사의 여러 고승들께서 일일이 시범을 보여 소왕 등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어떠소이까? 회총은 말했다. 전하께 말씀드립니다. 강호의 소문이란 원래 믿을 것이 못됩니다. 폐사의 승려들은 부지런히 참선의 길을 닦아 올바른 깨우침을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한가할 때 무공을 익히기는 하나 그저 몸을 건강히 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잔재주는 입에 담을 것도 못 되지요. 가리단이 말했다. 방장, 그대는 너무나 광명정대하지 못하군요. 그대가 72가지의 절기를 펼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저 구경하자는 것이지 훔쳐 배우자는 것이 아닌데 그토록 속이 좁은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소림사의 명성은 너무나 높다 보니 찾아와서 무공을 가르침받겠다는 사람들은 천여 년 동안 그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성심성의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의로 도전해오곤 했다. 절안의 승려들은 물론 언제나 좋은 말로 사양했다. 설사 찾아온 사람이 매우 건방지고 오만하다고 하더라도 절의 승려들은 반드시 예의로써 대했으며
상대방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찾아오는 사람이 무공을 써서 사람을 해칠 때라야 소림사의 승려들은 부득이 손을 써서 반격했다. 가리단 왕자 같은 그런 말을 회총방장은 이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세 분이 만약 선리를 밝혀 설명하고 불법을 강의한다면 노승은 마땅히 무승려들을 소집하여 삼가 가르침을 듣도록 하겠소이다. 무공인이 뭐니 하는 것은 외부에서 찾아온 시주들 앞에서 펼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리다는 두 눈썹을 꿈틀 세우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소림사는 헛된 명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실제로 절승려들의 무공은 개방기보다도 못하며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본래 허망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개방기보다 못하며 한 푼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지요. 오음계공이라고 색신이 이미 헛된 것이니 명성은 더욱더 몸밖의 물건이 아니겠소이까. 전하께서는 폐사에서 헛된 명성만 부질없이 얻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도 옳습니다. 가리다는 노화상이 화를 내지 않자 생각지 못한 터라 오히려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껄껄 웃더니 위소보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소화상, 그대 역시 개방기보다 못하고 한 푼의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요? 위소보는 헤헤 웃으면서 말했다. 대왕자께서는 물론 소화상보다 뛰어나십니다. 소화상은 확실히 개방기보다 못하며 한 푼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대왕자께서는 그야말로 개방기 같고 한 푼의 가치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한 수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서 있던 무사람들 가운데 대뜸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가리다는 대노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공을 쓰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했다. 이 소화상은 소림사에서 배분이 무척 높다. 아무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전하께서는 화를 낼 필요가 없소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는 개방귀가 아니며 사람의 말이 가장 구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면 구린내가 충천하게 되죠. 그야말로, 흐흐흐,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까진 없겠지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은 가장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천박한 것은 바로 남에게 몇 천만, 몇 백만이나 되는 은자를 빚지고도 딱 잡아떼고 되돌려주지 않는 녀석들이죠. 전하께서 빚진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가리다는 입을 쩍 벌리고 일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회총방장이 말했다. 사제의 말씀은 성기가 매우 깊구려. 탐복했소이다. 매우 탐복했소이다. 세상일은 인과응보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악한 보답이 있기 마련이라오. 한 푼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은 역시 착한 데도 없고 악한 데도 없다는 것으로서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지요. 선종의 고수들은 시시각각 선리를 탐구하고 있었다. 위소보의 이 몇 마디 말은 본래 그저 가리단을 비웃는 흔히 있는 말에 불과했으나 회총방장이 들을 때는 그 가운데 깊이 숨겨진 뜻이 있는 것만 같았다. 진관도 방장이 그와 같이 설명하자 대뜸 기분이 좋아져서 찬탄을 했다. 회명사숙은 나이가 젊으면서도 덕이 있지요. 그리고 선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논합은 이 어르신으로부터 몇 달 동안 배운 결과 근래에는 참선을 할 때마다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는 것을 느끼곤 했죠. 한 소화상이 아무렇게나 짓거린 말에 대해 두 노화상이 잇따라 칭찬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리단에게 은근히 시비를 거는 것과 같았다. 가리단은 온 얼굴이 시뻘개졌다. 갑자기 몸을 벼락같이 날리더니 위소보를 향해 덮쳐갔다. 손님과 주인 쌍방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간격은 이장남짓했다. 그러나 그의 솜씨가 민첩해서 한 번 몸을 날리자 위소보 앞에 이르렀다. 그는 두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한쪽 손으로는 앞면을 핥히려 했고 한쪽 손으로는 앞가슴을 움켜쥐려고 했다.
그러나 손가락이 미쳐 닿기도 전에 한 줄기의 세찬 바람이 위소보의 전신을 뒤덮었다. 위소보는 항거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 그저 고스란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회총방장이 오른손에 소매자락을 가볍게 떨치며 번개처럼 가리단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가리단은 한 줄기 맹렬한 기운이 그의 옷자락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가슴속에 기혈이 끓어올랐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급히 세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힘주어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했으나 여전히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다시 세 걸음을 물러서야 했다. 이때 부딪혀오던 힘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더니 삽시간에 그 자신의 힘 역시 종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는 두 무릎에 맥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털썩 주저앉게 되었다. 야단났다. 이번에야말로 크게 못난 꼴을 보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때 엉덩이가 딱딱한 판때기에 부딪혔다. 놀랍게도 자기는 원래 의자에 돌아와 앉아 있었다. 회총 방장이 소매자락을 들어 한 번 떨친 힘은 부드럽고 가벼웠으며 온화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 힘이 만약 조금만 지나쳤더라면 가리다는 반드시 앉는 그 기세로 나무 의자를 조각내면서 뒤로 나가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무공이 고심한 사람은 그가 가볍게 한 번 떨치는 가운데 무하게 절대적인 경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갈채를 보냈다. 가리다는 온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갈채를 보내는 소리까지 듣자 더욱더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위소보는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려고 했으나 좀처럼 되지 않았다. 회총이 고개를 돌리고 그에게 말했다. 사제, 그대의 정력은 고강하기 이를 데 없군. 바깥쪽으로부터 거센 기운이 비스듬히 몰려오는데도 못 본 척 아랑곳하지 않으니 말이네. 대보적경에서 가로되 사람이 가시밭 속에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가시에 찔리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곧 헛되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즉시 많은 가시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했네. 사제는 나이가 어린데도 선정의 수위가 이미 무심한 경지에 도달했고 시시각각 움직이지 않는 지고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그야말로 뿌리가 심오하고 크게 슬기롭고 크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네. 그는 위소보가 피하거나 뒤로 물러날 기미도 드러내지 못한 것이 가리단에 달려드는 기세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회총방장은 위소보가 그 자신의 생사 안위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 보고 탐복한 것이었다. 진관도 칭찬의 말을 던졌다. 금강경에서 가로되 무아상이면 무인상이며 중생상이 없으면 수자상도 없다고 했는데 회명사숙이 벌써 이런 경계에 이르도록 닦았으니 훗날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리다는 본래 끓어오르는 노기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화상이 또다시 나이 어린 화상을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보자 즉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합리사파, 니마공, 간호비정아. 그러자 그의 등 뒤에 무사가 갑자기 손을 번쩍 쳐들었다. 누런 빛이 잇따라 번쩍이는 가운데 9개의 금표가 나누어 회총과 진관, 그리고 위소보 세 사람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들었다. 쌍방의 간격은 가까웠다. 회총과 진관은 동시에 부르짖었다. 어이쿠. 회총은 여전히 판합공을 썼다. 소매자락을 떨쳐 어느덧 3개의 금표를 휘감아 버렸다. 그리고 진관은 두 손을 합장하듯 하고는 경내삼보라는 일초를 펼쳐 3개의 금표를 모조리 손바닥 안에 받아들었다. 위소보에게 쏘아진 3개의 금표는 팍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팍을 후려쳤다. 그런데 챙그랑하는 소리가 몇 번 일어나면서 3개의 금표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위소보는 몸에 몸을 지키는 보위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표는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대전의 무사람들은 즉시 웅성거렸다. 소화상의 나이가 어린데 이미 소림파 내공의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금강호체 신공을 연성한 것을 보고 실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다.
저 소화상이 소림파 회자 항렬에 낄 수 있고 소림사의 주지이며 명성을 떨친 지 이미 수십 년이나 되는 회총 방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구나. 회총과 진관이 금표를 받아든 수단 역시 고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공이 화경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다만 위소보가 드러낸 재간이 너무나 신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들 두 노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무사람들이 똑같이 놀라고 탐복하자 창제 라마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고승이 금강호체 신공을 그 경지까지 연마하기란 정말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겠군. 하지만 신공에 있어서 아직도 모자라는 점이 있는 것 같구려. 나라드는 암기를 튕겨보낼 수 없어 승포 자락에 3개의 조그만 구멍을 냈으니 말이 왜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금강호체 신공을 절정에 이르도록 연성하면 몸 주위가 한층의 무형강기로 뒤덮이게 되어 적이 공격해오는 무기나 암기가 미처 몸에 닿기도 전에 튕겨나간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림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불과할 뿐이며 진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연성을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창제 라마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억지로 상대방의 신가를 낮추자는 데 있었다. 위소보는 3개의 금표를 맞게 되어 가슴팍이 여간 아프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1개는 바로 상처 부근에 적중되었으므로 뼈를 에이는 듯한 아픔이 전해졌고 단숨에 숨을 돌리지 못해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사람들은 그의 수양이 지극히 높아서 창제처럼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쓸데없이 언쟁을 벌이려 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몇 명은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은 그의 신공이 아직 제대로 연성되지 않았다고 했소?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3개의 금표를 던져볼까? 옷자락에 조그만 구멍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걸? 가리다는 위소보가 그토록 무서운 것을 보고는 가슴 가득히 끓어오르던 노기가 대뜸 수그러지고 말았다. 소림파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구나. 창제는 다시 말했다. 소림사의 무공은 우리가 이미 구경을 했소이다. 그야말로 결코 헛된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개방기보다 못한 것도 아니었소. 하지만 소문에 들으니 귀사의 여자를 숨겼다고 하더구려. 이것은 규칙과 계율에 있어 잘못된 것이 아니겠소? 회총은 안색을 굳히고 말했다. 데라마의 그 말씀은 틀렸소이다. 폐사에서는 평소 여시주가 절 안으로 들어와 예불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어. 부녀자를 숨기고 있다니 무슨 말씀이오? 창제는 웃었다. 그러나 강호에서는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소이다. 회총방장은 웃었다. 강호에서 떠도는 소문을 상관할 필요가 어디 있겠소? 끝내 회명 사제처럼 외부로부터 날아들어오는 기운에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오묘한 이치를 터득한 것이 아니겠소? 창제 라마가 말했다. 소문에 듣건대 저 소고승은 선방의 한 분의 절세미녀를 숨겨두고 있다더구려. 더군다나 그는 그녀를 강제로 잡아왔다고 하더구려. 설마하니 회명선사는 그 미인에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인가요? 위소보는 이때서야 숨을 어느 정도 돌리게 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는 곧 알아차렸다. 그렇다. 그 남이를 입은 소녀가 도망쳤으니 자연히 그녀들의 사부나 어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녀가 데리고 온 구원병인가 보다. 그리하여 오늘 내 마누라를 구하러 왔구나. 내 마누라는 도망을 쳤지만 아직 그들과 만나지 못한 모양이군. 그는 즉시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내 방 안에 여자가 있고 없는 것은 가보면 알 것이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가서 살펴봐도 좋소이다. 가리다는 큰 소리로 말했다. 좋소. 우리는 가서 모든 것을 밝혀내겠소. 그리고 나서 몸을 일으키더니 왼손을 휘두르며 호통을 내질렀다. 저를 수색하라. 그의 수하들이 대전 뒤쪽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회총이 말했다. 전하가 본사를 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이오? 나 본인이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어찌 남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오? 그 말은 틀렸소이다. 전하는 몽골 왕자이요. 몽골에 있다면 물론 어떤 일이라도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외다. 그러나 소림사는 몽골 경내에 있지 않으니 전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외다. 가리다는 마총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조정의 벼슬아치니 그가 영을 내려 수색한다면 되겠구려. 그는 소림사 승려들의 무공이 고강하고 사람의 수도 많은지라. 만약 싸우게 된다면 자기 쪽은 중과부적이라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그대들이 조정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다름이 없소. 회총은 말했다. 조정의 명령을 어기는 짓을 소림사는 감히 할 수 없소. 하지만 이분은 운남 평서왕 휘하의 무관이외다. 평서왕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남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간섭할 수는 없소이다. 회총은 본래 사람됨이 똑똑했다. 창제 라마는 웃었다. 이분 속옷승도 응낙하셨소이다. 방장 대사께서 구실을 내세워 저지하고 막으려 드는 것이요? 설마 하니 그 미녀는 회명선사의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방장 대사의 선방에 있는 것이 아니오? 아미타불 죄과로다 죄과로다. 대사는 어째서 그와 같은 말을 하시오? 가리단의 등 뒤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간드러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전하, 저의 사매는 분명히 저 소화상에게 잡혀갔어요. 빨리 그들에게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단번에 불을 질러 소림사를 태우고 말겠어요. 여자의 음성이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은 남자였다. 그런데 얼굴이 신누렇고 뺨에는 구레나루 수염이 잔뜩 자라 있었다. 위소보는 그 말을 듣자 즉시 이 사람이 바로 남색 옷의 여자가 분장한 것임을 알아챘다. 얼굴에 노란 초치를 하고 가짜 수염을 붙여놓은 것이다. 그는 속으로 크게 기뻤다. 이 며칠간 나는 그렇잖아도 근심을 하고 있었다. 마누라의 문파도 모르고 성명도 모르는 데다가 그녀가 지아비를 등지고 사사로이 도망을 쳤으니 어디로 가서 찾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그녀들이 몽골 왕자와 한패거리였군. 매우 좋다, 매우 좋아. 그렇게 된다면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회총 역시 알아본 듯 말했다. 원래 이분은 바로 그날 폐사에 와서 사람을 해치던 그 소저구려. 다른 한 분의 소저는 확실히 폐사에서 상처를 치료받은 적이 있어. 그러나 소저를 따라 함께 가지 않았소? 그 소녀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 후 우리 사매는 다시 저 소화상에게 잡혀서 절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노화상이 공범이에요. 그가 저의 사매를 쓰러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녀는 손으로 진관을 가리켰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어이쿠 야단났구나. 진관 노화상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이 일이 들통나게 되었구나. 어떡하면 좋지? 그 소녀는 손으로 진관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노화상 말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관은 합장했다. 영삼의 여시주가 어디로 갔는지 말씀을 해주기 바라오. 우리 사수께서는 그녀가 펼친 극독에 중독되었소이다. 오로지 그녀 본인만이 해악을 지니고 있어. 여시주는 대자대비하시니 아무쪼록 빨리 영삼회에게 부탁하여 해악을 내려주도록 하시구려. 비록 회명 사수께서는 지혜가 깊어 생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소이다. 소위 생사가 즉 열반이고 열반이 즉 생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외다. 하지만 그는 이러쿵저러쿵 한바탕 늘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뜻을 완전히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역시 그 소녀가 절 안에 없으며 위소보가 그녀가 쓴 독에 중독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녀를 찾아 해악을 얻고자 하며 해악을 얻지 못할 때는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사람은 그의 모습이 매우 소박하고 또 간곡하게 말하는지라 모두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설사절 안에 정말 부녀자를 숨기고 있고 주지가 사람들에게 수색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소림사는 집이 100여 채나 되고 방이 1000여 칸이나 된다. 일시삼각에 어디 가서 찾아낸단 말이냐? 이때 그 소녀는 뾰족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사매는 분명히 그대들에게 잡혀서 절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마도 이미 그들에게 해침을 당해 죽은 모양이군요. 그대들과 같은 악한 화상이 천리를 어기고 시체를 없애 흔적을 지웠으니 자연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울화도 치밀고 다급해진 나머지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 했다. 가리다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척 옳소. 이 소화상은 좋은 사람이 아니외다. 그 소녀는 위소보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다. 이 나쁜 사람, 그날 기녀원에서 많은 나쁜 여인과 섞여 지내면서 나의 사매가 잘생긴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좋지 못한 생각을 품게 되었지. 그러나 우리 사매가 응하려고 하지 않았을 테지. 그대를 따르려고 하지 않자 그대는 그녀를 죽여 없앤 것이겠지. 그대는 기녀원까지 출입을 하는데 무슨 나쁜 짓을 못하겠어? 회총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다. 속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다. 진과는 더욱더 기녀원이 어떤 곳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소림사의 계율원, 달마원, 보리원과 같은 곳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소사숙께서는 용맹스럽게 전진하여 부지런히 선법을 행하고 있구나. 이것이야말로 육바람일 가운데의 정진바람일이다. 기녀원에서 돌을 닦는 경지에까지 도달했군.